안녕하세요. 사랑혜영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역사 수업 시간이에요.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할 주제는 가부개혁이고요. 교과서는 120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모두 교과서와 그리고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제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제 질문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근대적 국가의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보개혁이 그 조건을 얼마나 충족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가보개혁의 결과 공사노비제도가 드디어 법적으로 완전 폐지되거든요. 그렇다면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졌을지 생각해 봐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일본의 강압에 의해 추진된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봐 주세요. 자, 그러면 교과서 본문 읽기 하러 가겠습니다.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연표로 해당 시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일본이 왜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점령했나요? 그렇죠. 연표 보시면요. 1차 동학농민운동과 2차 동학농민운동 사이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게 1차 가부개혁을 강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 가부개혁은 3차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2차와 3차 가부개혁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다시 보시죠.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이 새로운 정부 구성을 강요했고, 그래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전주화약의 결과 만들었던 교정청을 폐지한 뒤에 무엇을 설치했나요? 그렇죠. 군국기무처를 설치했습니다.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개혁기구 명칭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여기에 비교적 온건한 개화파인 김홍집을 참여시켜서 이 1차 가보개혁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1차 가보개혁은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못한 틈을 타서 기존에 우리가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안이나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 12개조를 참고하여 우리가 원래 하려던 개혁들을 추진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1차 가보개혁은 자주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차 가보개혁의 내용 8가지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저랑 하나씩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으로부터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개국기년을 사용하게 됐어요. 첫 번째 개국기년 사용, 요거는 자주독립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제를 폐지했고요. 세 번째는 국가재정을 일원화하고요. 조세를 급납화하는 것. 세 번째, 네 번째 되고요. 다섯 번째는요. 사회적인 어떤 차별 철폐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적인 신분제도와 공사 노비제도를 철폐하는 것과 조혼, 빠른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 금지시키고 고문과 연자제 폐지하고 과부라 하더라도 다시 혼인할 수 있도록 재가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가부개혁의 내용 8가지이거든요. 첫 번째, 청나라 연호 사용하지 않고 개국기년을 사용하는 거. 두 번째, 과거제를 폐지한 거. 세 번째, 이제 재정적인 노력인데 재정을 일원화 그리고 조세의 급납화. 다섯 번째, 신분제도 폐지죠. 노비제도 폐지. 그리고 여섯 번째, 조혼 금지. 일곱 번째, 고문과 연자제 폐지. 여덟 번째, 과부의 재가 허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2개죠. 군국기무처까지 하면 3개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2개, 그리고 경제적으로 2개, 그리고 사회적인 개혁이 한 4개 된다. 그래서 총 8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주적인 개혁이었다. 기존의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의 요구와도 맞물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안과 동학농민운동의 12개조 패전개혁안들과 비교하여 이게 얼만큼 실현되었는지, 얼마나 연결성이 있는지를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청해전쟁에서 이겨갈 때쯤 승기를 잡은 후에 적극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2차 갑오개혁은 1차에 비해서 굉장히 강제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면 요것도 핵심 내용 8가지이거든요.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군국기무처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박영효를 앞세워가지고 개혁을 적극 추진합니다. 박영효는 1차 김홍집에 비해서 1차 개혁을 추진한 김홍집에 비해서 조금 더 급진적인 개화파거든요. 그래서 급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적극 간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군국기무처 폐지 다음에 홍범 14조를 반포했고 그리고 청에 대한 조공책봉 관계를 없앴고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하고 지방제도도 8도 체제였던 걸 23부로 바꿉니다. 내각으로 개편하고 23부로 바꾸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일본 내부의 체제와 유사하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약간 식민지배의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는가, 일본과 유사한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해서 국왕의 사법권을 밖으로 독립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입국조서 반포, 한성사범학교 세워지는 거, 이렇게 해서 총 8가지거든요. 2차 갑오개혁도 8개 넘버링 해보겠습니다. 1차 때 군국기무처 폐지, 그리고 두 번째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그 홍범 14조의 내용이 청으로부터 자주 독립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했기 때문에 세 번째 청에 대한 조공책봉 관계를 청산했고 그리고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하는 거, 그리고 지방제도를 23부로 바꾸는 거,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 재판소 설치, 7번째 교육의 근대화, 교육 입국조서 반포, 그리고 그 교육 입국조서 안에 이제 교육을 근대화하겠다 그러려면 가르치는 사람 필요하니까 8번째 한성사범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8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다가 이제 정말 청일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끝나게 된 것은 시모노세키 조약의 체결로 알 수 있는데요. 이 조약이 체결되면서 청일전쟁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랴오뚱반도 할양이 있습니다. 타이완과 랴오뚱반도 할양이 있었거든요. 타이완 할양, 랴오뚱반도 할양. 랴오뚱반도가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반도예요. 한반도의 요하강의 동쪽, 이 요동 지방을 청나라로부터 지금 일본이 양도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전쟁을 계기로? 청일전쟁. 어떤 조약의 내용이라고요? 시모노세키 조약. 그렇죠. 근데 이 랴오뚱반도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긴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계속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남하 정책 속에서 동아시아의 질서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했던 영국이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점령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동아시아가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에 빠질 뻔하니 이제 우리나라의 6.1중과 같은 사람이 중립화론 이런 것들을 제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했던 그 의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요동반도가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화가 났죠. 그래서 러시아가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러프독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개의 국가가 일본한테 그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랴오뚱반도는 다시 돌려줘라. 너무 가혹하다. 그 전쟁의 대가로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져가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일본이 만약에 이 삼국 간섭의 내용을 거부하게 되면 사실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는 방금 청일 전쟁을 했는데 또 강대국인 러시아와 전쟁하는 게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삼국 간섭의 결과 결국에는 랴오뚱 반도를 돌려주게 됩니다. 자, 삼국 간섭의 결과 뭐라고요? 일본의 반환이 있었다고요. 랴오뚱 반도의 반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곳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제 고종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냐면 우리 청나라로부터 자주 독립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또 너무 일본의 간섭을 받는 게 싫었단 말이에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종의 생각은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고종과 명성황후가 칠러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와 굉장히 관계가 좋은 사람들로 구성한 칠러 내각을 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2차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친일 내각의 대표 박영효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일본은 칠러 정책을 주도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판국을 국면을 전환하려고 했냐면 명성황후를 칠러 정책을 추진하는 앞잡이라고 여겨서 시해합니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에요. 명성황후를 칠러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이 명성황후를 시해해서 이 판을 뒤집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에 다시 일본의 주도로 친일 내각이 구성되고 친일 내각을 중심으로 을미개혁, 3차 갑오개혁이 추진됩니다. 을미개혁은 3차 갑오개혁이에요. 을미년에 추진된 개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을미개혁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 세 가지인데요. 태양력 사용,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 사용, 그리고 단발령입니다. 물론 갑신정변으로 중단되어 있었던 우편 사무도 다시 실시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태양력의 사용, 건양의 연호 사용, 그리고 단발령 실시가 되겠어요. 태양력은 여러분들 생일을 셀 때 음력 아니고 양력으로 세시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체제를 근대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를 근대국가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사실은 시간으로서 사람을 통제하겠다라는 뜻도 있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실래요? 왜 굳이 3차 갑오개혁에서 이 시간을 태양력으로 통일했을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근대 모든 시설들이 이 시간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열차는 정각에 출발하고 도착 시간에 맞춰 도착하지요. 우리는 이 시간을 보면서 뛰어다니고요.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체제를 바꾸는 것 정말 을미사변 이후의 을미개혁은 일본의 주도로 사회 구조를 관점을 바꾸는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발령도 마찬가지죠. 유교 사상 속에서는 사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모든 것들을 자기 손으로 없애는 것들을 불효로 여겼거든요. 긴 머리를 잘라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불효로 여겨졌는데 유교 사상을 끊어내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겠다 아니고요. 유교 사상,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런 사상들을 끊어내겠다였어요. 당연히 이것에 대한 반발, 유학자들 중심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 등 이러한 개혁에 반발한 유생층들이 전국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을미의병.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을미의병이 1895년에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죠? 배경이 뭐죠? 첫 번째는 명성황후 시해. 어떻게 국모를 시해할 수 있느냐? 충에 대한 이야기고요. 단발령. 어떻게 효를 거스르게 할 수 있느냐? 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해서 을미의병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요것은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종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쳤다, 파천했다라고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하고요. 아관파천 이후에 사실 이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거나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자료실 한번 봐주세요. 김홍집은 1차와 3차 가부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외교와 정치 분야에서 많은 행적을 남긴 정치가인데요. 국모시해의 방관자이면서 일본의 조선 침략 책동에 이용된 역적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대비가 돼요. 그래서 황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고종실록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 그 자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김홍집을 개혁가로 판단하실지 아니면 역적으로 판단하실지 여러분들도 한번 자료를 읽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관파천이 일어났을 때 고종도 도망갔으니 어서 당신도 도망가라 라고 하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민중들을 설득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민중들의 돌을 맞아서 민중들이 던진 그 분노의 돌 때문에 돌을 맞아 죽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참혹하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김홍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요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그래서 을미개혁은 이렇게 중단이 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보개혁에 대한 평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의의와 한계 보시죠. 먼저 한계 보시면요, 일본이 강요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중한테 돌을 맞아서 죽었던 김홍집 떠올려봐 주시고요. 자, 그러나 의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걸 추진한 세력은 우리나라에 개합하고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신분제도를 폐지한 아주 근대적인 개혁이었다. 평등사회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내각 중심의 정치가 나쁜 것만 아니고 전제 군주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부개혁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뒤에 평가까지도 스스로 내려보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연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1894년에 일어난 가부개혁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가부개혁은 어떻게 추진된 것이냐면 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동학농민운동 중에 우리가 청한테 SOS를 했죠. 그랬더니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일본군도 상륙하면서 우리가 전주 화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주 화약의 내용으로 정부가 했던 거 2가지, 농민군이 했던 거 2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우리 이제 화해했으니 너네 다 돌아가 철수를 요구했는데 일본이 돌아가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한 뒤에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게 개혁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차 가보개혁의 핵심 내용 8가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궁극기무처 설치, 개국기념 사용, 과거제 폐지, 재정 일원화, 조세 급납화, 차별적 신분제도, 노비제 폐지, 조혼금지, 고문과 연자제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기억하고 계시죠? 비교적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 배경이 되어 반외세를 이야기하는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끝나게 되잖아요. 그 뒤에 청일전쟁도 곧 끝납니다. 청일전쟁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끝나게 돼요. 근데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일본이 승기를 잡았을 때 2차 가보개혁을 우리나라한테 요구했고 그래서 1차에 비해 2차는 일본이 개혁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면서 8가지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고요. 청일전쟁이 끝난 뒤에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을 근거로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에게 랴오뚱 반도를 다시 돌려줘라 라고 했고 랴오뚱 반도를 다시 돌려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칠러 내각을 구성하게 되잖아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연합하자.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우리나라한테 3차 가보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을미개혁이고요. 3차 가보개혁의 내용은 태양력 사용, 단발령 실시, 건양 연호 사용이 있고요. 이
단발령과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자, 우리의 대응이죠. 을미의병. 그리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고 개혁은 중단되었다. 요 흐름으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안녕!